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먼저 본 강의에 앞서 한두 가지 안내사항을 전달하고 이어서 본 강의로 들어가겠습니다. 현재 오늘 날짜는 2020년 10월 17일 토요일입니다. 토요일 주말인데 여러분들은 오늘 하루 어떻게 보내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교수님은 하루 종일 시골에 내려가서 대청소를 하고 올라와 가지고 교수님 연구실 책상머리에 앉아서 제7주차 강의를 촬영하고 있습니다. 자, 첫째 제가 여러분들한테 전달하고 싶은 것은 중간고사 대체과제물 2차를 15일 금요일 홈페이지에 공지하고 여러분들에게 단체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였습니다. 문제를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아주 쉽게 출제했으니까 성실하게 작성을 해서 제출은 다가오는 기말고사 당일날 갖고 오셔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가능하면 여러분들 부담 덜어 드리려고 충분한 시간을 드리오니 한 명도 빠짐없이 제출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교수님이 가끔 여러분에게 전달 사항이 있으면은 단체 문자를 발송하고 반드시 확인 후 회신을 달라고 하는데 대다수 학생들은 제때 회신을 잘 해줍니다. 근데 일부 학생들은 회신을 안 주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이런 친구들은 반드시 학점 채점 시 수업 태도 점수 중 총 10% 배정해 놨습니다. 10% 중에서 매번 회신 한 번 안 해줄 때마다 1점씩 감점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니 앞으로는 문자 발송하면은 반드시 회신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문자를 받고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바빠서 제때 회신 못하는 친구도 있어요. 그런 친구들은 시간이 조금 흘려도 가능하니까 반드시 문자 확인했다라는 회신을 주셔야 되겠습니다. 왜 이렇게 하라 그러냐 하면은 그렇게 해야만 여러분들과 교수님 상호간에 원만한 의사소통과 공유가 가능합니다. 참고하시고 이어서 본 강의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 강의에 들어가면은 첫 번째 우리 강의 자료와 교재를 책상머리 앞에 두고 한번 슬라이드를 보시기 바랍니다. 맨 위에 타이틀을 보니까 해싱 1거래가 첫 번째 강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박스 상자로 교수님이 이렇게 삽입을 해놨는데 오늘 강의는 14장 해싱이 되겠습니다. 그럼 해싱이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자. 14장 1절에 그 다음에 해싱의 추상자료형 사전이 뭔지 한번 우리가 확인을 해보고, 그리고 중요한 게 세 번째 해싱의 구조는 어떻게 만들어져가 있는지 꼭 알아야 되고, 그리고 방법론적으로 해시 함수가 나오는데 여기는 뭐 재산 함수도 있고 폴딩 함수, 그 다음에 중간 제곱 함수, 비트 추출 함수, 숫자 분석 방법 등 이거 외에도 다양하게 있습니다. 요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슬라이드 넘어갑니다.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면은 타이틀이 뭐다? 요거는 우리 교재 페이지에 534페이지 있죠. 534페이지 맨 위쪽에 가게 되면은 해싱이란 뭔지 딱 타이틀이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해당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자, 우리 교재 맨 위쪽에 가면은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배운 우리가 학습한 선형 탐색이나 이진 탐색은 모두 키를 저장된 키값과 반복적으로 비교함으로써 탐색하고자 하는 항목에 접근한다. 이런 방법들은 최대 가능한 시간 복잡도가 비고 로그 n에 그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 슬라이드 보니까 정리가 되어 있죠. 첫 번째 줄에 보니까 대부분의 탐색 방법들은 키 값을 비교함으로써 탐색하고자 하는 항목에 접근한다고 되어 있는데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럼 여기 나오는 대부분의 탐색 방법이라는 것은 방금 교재에도 나오듯이 우리 앞전에 배운 선형 탐색이라든지 이진 탐색 등 요런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요런 것들은 최대 가능한 시간 복잡도가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비고 갈로 열고 로그 n 갈로 닫고, 자 여기에 해당된다. 자, 거기에 거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꼭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보니까 해싱이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이 개념이 아주 중요해요. 자, 그러면 교재로 돌아와 가지고 세 번째 줄에 보니까 이 정도의 시간 복잡도만 되어도 괜찮은 응용도 있지만 어떤 응용에서는 더 빠른 탐색 알고리즘을 요구를 하더라. 그래서 예를 들어 전화번호로 주소를 확인하는 긴급 출동 시스템에서는 빠른 검색이 필수적일 것이다. 더 효율적인 알고리즘은 없을까? 예를 들어 비고 1의 시간 안에 탐색할 수 있는 알고리즘은 없을까? 이번 장에서 학습하는 해싱은 비고 1의 시간 안에 탐색을 끝마칠 수도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교재 가운데 그림이 하나 나와 있죠. 그리고 그 아래쪽에 보니까 해싱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는 중요한 거는 해싱의 개념과 정의다 이 말. 그래서 우리 강의 슬라이드 보니까 두 번째 줄에 해싱이 뭔가 여기 어떻게 되겠습니까? 키 값에 대한 산술적 연산에 의해 테이블의 주소를 계산하여 항목에 접근하는 게 바로 해싱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리고 요 놈은 이제 빠른 검색이 가능하고 뭐다? 시간 복잡도는 비고 1의 시간 안에 탐색을 끝마칠 수 있다라고 교재에 나와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해싱은 뭐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방금도 잠깐 언급했듯이 키의 산술적인 연산을 적용하여 항목이 뭐다? 저장되어 있는 테이블 주소를 계산하여 항목에 접근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키에 대한 연산에 의해 직접 접근이 가능한 구조를 뭐라 그런다? 해시 테이블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강의자료 슬라이드에 보니까 해시 테이블은 뭐다? 테이블은 말 그대로 표란 뜻이죠. 그래 아래쪽에 그림 보니까 하나의 표처럼 밑에 대가 있자면 수직으로는 칼럼이 그저 한 칼럼, 두 칼럼, 두 열로 대가 있고 행으로는 뭐다? 영행부터 마지막 뭡니까? 여기는 N행까지 이래 대가 있나요? 자, 요게 하나의 테이블이다. 행과 열이 만나가 테이블 표가 형성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해시 테이블이라는 놈은 뭐다? 키 값의 연산에 의해 가지고 직접 접근이 가능한 구조로 만들어져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해시 테이블이라 부르며 해시 테이블을 이용한 탐색을 뭐라 그런다? 해싱이라 한다. 그래서 해싱은 많은 응용 프로그램에서 사용되고, 예를 들어서 컴파일러는 뭡니까? 언어를 번역해주는 프로그램이죠. 컴파일러가 사용하는 심볼 테이블이라든지 철자 검사기라든지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 등에서 해싱을 사용하고, 해싱은 우리들 일상생활에서의 정리정돈으로 비유할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 주위에는 정리정돈을 잘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다. 정리정돈을 잘하는 사람은 뭐다? 물건들을 항상 제자리에 둔다. 사용하고, 그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열쇠는 항상 책상 위에 두는 식이다. 정리정돈을 잘 못하는 사람은 물건들을 섞여 있는 상태로 두었다가 필요할 때 하나씩 탐색한다. 그래서 해싱은 물건을 잘 정리하는 것과 같고, 각 물건마다 뭐다? 고유한 이치가 있고 그 이치에 그 물건을 보관하는 것이다. 그 물건이 필요하면은 바로 그 이치를 찾아가면 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재 다음 페이지 535페이지 맨 위에 보면은 그림이 하나 나와 있죠. 뭐라고? 그림 14-1에 보니까 해싱은 물건을 정리하는 것과 같다. 그래서 그게 여러 학생들이 물건 정리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이런 정리하는 법은 우리가 도서관이나 안 그러면 일반 우체국 같은 데 있죠. 그죠? 우체국 배달 아저씨들이 뭐 각종 우편물이나 등기물 있죠. 이런 걸 정리정돈할 때 우체국에 가보면은 이런 장면을 많이 보게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리고 교재 보니까 해싱은 보통 딕셔너리 그래가지고 사전이라는 자료 구조를 구현할 때에 최상의 선택이 된다. 해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행하기 전에 먼저 추상 자료형 사전에 대해서 살펴보자. 이래 되겠습니다. 자, 요거 살펴보기 전에 우리의 두 번째 슬라이드 본문 그림을 보게 되니까 방금 설명드린 대로 해싱은 뭐다? 자, 저장될 키 값이 있고, 그 다음에 해시 함수를 통해 가지고 출력되는 게 뭔데? 요 해시 함수는 영문으로 해시 펑션이라 그러죠. 그죠? 그래서 요거는 키 값을 원소 위치로 변환하는 함수다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알겠습니까? 그래서 현재 이 보고 있는 이거는 결국은 뭔데, 이 그림은 해싱 검색의 수행 방법을 뭐다? 그림으로 도식화해 놓은 장면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 해시 함수에 의해 가지고 계산이 되면은 나오는 값이 해시 값이다. 이 해시 값은 다른 말로 해시 주소 또는 버킷 주소라 그럽니다. 알겠습니까? 버킷은 오른쪽 여기 공간을 말하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주소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소가 0번지부터 N번지까지 있죠. 이 주소가 결국은 해시 어드레스가 되더라.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면 키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키는 뭐라고 설명되어 있느냐, 실제 데이터가 저장되는 이치라고 이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면 실제 각 버킷 안에는 예를 들어 뭐 1번 주소에는 100이다, 2번 주소에는 뭐 500이다, 3번에는 700. 요거는 이제 실제 데이터가 이렇게 이제 저장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현재 오른쪽 나와 있는 이 그림은 우리말로 교재에 나온 대로 해시 테이블이라 그런다. 그럼 해시 테이블이라는 것은 왼쪽에 있는 요 해시 함수 있죠. 요거에 의해 계산된 주소 위치에 뭐다? 항목을 저장해 놓은 표를 우리는 해시 테이블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됩니까? 그 다음 이어서 다음 슬라이드 넘어갑니다. 다음 세 번째 슬라이드 넘어가니까 맨 위에 뭡니까? 타이틀이 우리 교재 페이지 535페이지 조금 전에 언급한 대로 맨 위에 그 그림 바로 밑에 보니까 14장 이전에 보니까 추상자료형 사진이라는 개념이 이렇게 타이틀로 나와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럼 요거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알아보자. 그래서 요거는 우리 교재 페이지 536페이지 중간 부분에 해당되더라. 그러면 여기 보니까 사전 구조라고 되어 있습니다. 딕셔너리 이래 되어 있는데, 그럼 이 개념을 이제 한번 알아봐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자 우리 교재 그 한번 보세요. 중간쯤에 사전 개념 그래가지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딕셔너리 사전은 키와 값상의 집합이다. 그래서 사전은 키와 관련된 값을 동시에 저장하는 자료 구조이고, 키와 값상을 저장할 수도 있고 키와 값상을 삭제할 수도 있다. 키를 가지고 값을 검색할 수 있고, 사전은 맵이나 테이블로 불리기도 하더라. 그럼 여기 주어진 키는 뭔데? 사전의 단어처럼 뭐다? 항목과 항목을 구별해 주는 것이다. 그래서 이 아래쪽에 그림이 하나 나와 있는데, 이거는 우리 교재 535페이지 중간에 보니까 저 밑에 그림 14-2 사전이라고 되어 있죠. 거기에 그림에도 나와 있듯이 요 키가 왼쪽에 주어져가 있다. 그래서 요 키는 사전의 단어처럼 항목과 항목을 구별시켜 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니까 밸류 값이 있죠. 이거는 단어의 설명에 해당되는 부분이다.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면은 딕셔너리는 키와 값상의 집합으로 이루어져가 있고, 두 번째 사전은 키와 관련된 값을 뭐다? 동시에 저장하는 자료 구조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키와 값상을 저장할 수도 있고 키와 값상을 삭제할 수도 있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 뭐다? 키를 가지고 값을 검색할 수가 있다. 이게 사전 구조가 되겠다. 그리고 사전은 다른 말로 맵 또는 뭐다? 테이블로 불린다.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재 또 이제 아래쪽에 보니까 예를 들어 영어 사전의 경우 영어 단어가 키가 되고 단어의 설명이 값이 된다. 사전은 항목들을 키에 의하여 식별하고 관리를 하고 항목들의 이치는 상관없다. 따라서 항목들을 접근하고 삭제하려면 뭐다? 키만 가지고 있으면 된다. 사전에 있는 항목들은 모두 키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다른 자료 구조, 예를 들어 리스트 이런 것들, 이런 자료 구조들과는 구분이 되더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리스트에도 물론 키를 같이 넣어서 뭐다? 저장할 수 있겠지만은 리스트는 근본적으로 뭔다? 이치에 의해 관리되는 자료 구조다. 그런데 많아요. 사전은 오직 키에 의해서만 관리된다. 그래서 현재 그림에도 맨 왼쪽에 키가 나와 있어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영어 사전에는 단어들이 정렬되어 있고, 그러나 사전 자료 구조에서는 키에 따라 정렬되어 있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하더라. 그래서 사전에서는 무조건 키에 의하여 항목에 적분할 수 있으면 된다. 따라서 정렬 여부는 뭐다? 추상자료형 사전을 구현할 때에 결정하여야 될 문제다.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본문으로 돌아오니까
사전구조는 탐색기와 관련된 값의 두 가지 필드로 구성되고 영어 단어나 사람의 이름 같은 탐색기, 서치키라 그러죠. 또 단어의 정의라든지 주소 또는 전화번호와 같은 탐색키와 관련된 밸류 값이 주어지더라.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맨 왼쪽에 키가 주어지고 맨 오른쪽에 뭐가 밸류 값이 주어져가 있다. 자, 요런 구조로 되어 있다면 이해하시고 이어서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면은 맨 위에 타이틀이 추상자료형 사전구조 계속 이어지죠. 그래서 요거는 밑에 박스 내용에 보니까 용어 설명이 있는데 이거는 우리 교재 페이지 몇 페이지에 536페이지 가게 되면은요 위에서 아래쪽 사전고 연산 있죠. 사전의 연산 요 부분 밑에 보면은 ADT 14.1 추상자료형이라고 나옵니다. 거기에 정리되어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참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전의 연산에 보니까 많은 연산이 있을 수 있지만 핵심이 되는 연산만을 추려보면은 다음과 같다. 그 핵심되는 연산이 첫 번째가 우리 강의 자료 보니까 객체란 게 나오죠. 이놈은 일련의 키와 밸류 쌍의 집합이다 이래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에 객체는 우리가 사전적 용어로 표현하면은 오브젝트라 그럽니다. OBJECT라 그래요. 그래서 오브젝트의 개념은 주로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이나 설계에서 데이터, 여기 데이터는 실체를 말합니다. 그런 데이터와 그 데이터에 관련되는 동작을, 여기에 동작은 주로 절차라든지 방법, 기능을 말합니다. 이런 동작을 모두 포함한 개념이고, 그래서 예를 들어 기차역에서의 승차권 발매를 생각할 때 실체인 손님과 동작인 승차권 주문은 하나의 오브젝트로 본다. 즉 객체로 본다. 그리고 또 이제 오브젝트 개념은 또 다른 또 말로 표현을 할 때 학자들이 어떻게 컴퓨터 과학에서는 객체 또는 뭐다 오브젝트는 클래스에서 정의한 것을, 클래스는 영문으로 CLASS라 그럽니다. 클래스에서 정의한 것을 토대로 메모리에 할당된 것으로, 여기 메모리는 실제 저장 공간이 되겠죠. 컴퓨터의 메모리, 램입니다. 주기억장치. 자, 실제 그러니까 할당된 것으로, 메모리에 할당된 것으로 프로그램에서 사용되는 뭐다 데이터 또는 식별자에 의해 참조되는 공간을 의미하며 변수라든지 자료구조, 함수 또는 메소드가 될 수 있다. 메소드, METHOD라 그럽니다. 참고하세요. 자, 요런 개념이 우리는 오브젝트 객체라 그런다. 그 다음 두 번째 연산이라는 놈이 나옵니다. 연산은 우리가 흔히 학자들이 뭐라고 그러느냐, 정해진 규칙에 따라서 계산하여 답을 구하는 걸 우리가 연산이라 그러고, 영문으로 우리가 컴퓨터 공학 용어로 표현할 때는 오퍼레이션이라고 합니다. OPERATION 또는 캘큘레이션이라 그래요. CALCULATION. 캘큘레이션은 일종의 누상기죠. 간단한 우리 전자계산기처럼, 또는 다른 말로 워킹이라고도 그래요. WORKING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요런 연산. 그럼 연산의 종류에는 이제 어떤 게 있는데, 여기 보니까 첫 번째 ADD가 있죠. 이거는 add의 줄임말인데 뭘 더한다, 추가한다, 삽입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괄호 안에 키가 주어지고 컴마 다음에 밸류 값이 주어졌죠. 그래서 오른쪽에 설명은 뭐다? 키와 밸류를 사전에 추가할 때 뭐다? 쓰는 뭐다? 명령어가 add다. 그 다음 두 번째 딜리트하고 괄호 안에 키가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요거는 키에 해당되는 키와 밸류를 찾아서 뭐한다? 삭제한다, 딜리트한다. 그리고 관련된 밸류를 반환을 하고, 만약 탐색이 실패하면 뭐다? 널을 반환한다. 빈 값을, 널은 비어있다 이 말, 아무것도 없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뭡니까? 서치하고 괄호 안에 키가 있어요. 이 서치는 우리말로 번역하면 뭘 찾다, 수색하다, 검색하다, 연구하다 이런 뜻도 있어요. 근데 해싱에서 나오는 서치의 개념은 주로 찾다, 검색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설명을 보니까 키에 해당되는 밸류를 뭐한다? 찾아서 반환할 때 쓰는 명령어다. 그래서 요 놈은 만약 탐색이 실패하면 뭐다? 널 값을 반환해 주더라. 이게 서치 명령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요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재 536페이지 중간 밑에 보니까
이 사전의 연산해 보니까 사전을 효율적으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이들 세 가지 연산, 이 세 가지 연산이 뭐다? add와 delete, search가 되겠죠. 이런 연산을 효율적으로 구현하여야 한다. 우리는 이진 탐색 트리를 가지고도 추상 자료용 사전을 구현할 수가 있지만 만약 이진 탐색 트리를 사용한다면 최악의 경우 시간 복잡도는 B고 N이 될 것이다. 그래서 사전 구조를 가장 효율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방법은 이번 장에서 기술할 해싱이다. 그 해싱은 키의 비교가 아닌 뭐다? 키의 수식을 적용시켜서 바로 키가 저장된 이치를 얻는 방법이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이해되겠죠? 그 다음에 그 아래쪽에 보니까 14장 3절 있죠. 해싱의 구조. 이거 여러분들 미리 확인해 봤으면 알 겁니다. 우리 2학기 중간고사 대체 과제물 5번 문제에 이 내용을 교수님이 출제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설명 잘 들으시고 자, 리포트 작성 잘 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이어서 다음 슬라이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니까 맨 위에 타이틀이 해싱의 구조는 그러면 어떤 식으로 만들어져가 있나 이렇게 나오고 아래쪽에 그림이 하나 나옵니다. 이 그림은 우리 교재 페이지 537페이지 저 중간 밑에 보면은 그림 14-3 있죠. 거기 보니까 해싱의 구조라고 나옵니다. 요 그림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면은 해싱 구조는 자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뭔데? 자, 해싱의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아주 간단하다. 그래서 만약 어떤 회사의 직원이 100명이라고 하자. 100명의 직원들은 제로에서 뭐다? 99까지의 아이디를 부여받는다. 직원들에 대한 정보를 가장 빠르게 저장하고 탐색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단순히 크기가 100인 배열로 만들면 된다. 자료를 저장하거나 탐색하려면 직원의 아이디를 키로 생각하고 그 아이디가 뭐다? 어레이 배열의 인덱스 색인으로 생각하고 단지 배열의 특정 요소를 읽거나 쓰면 된다. 이들 연산들의 시간 복잡도는 명백하게 뭐다? 비고 1이더라. 즉 상수 시간 안에 종료할 수가 있고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뭐다? 탐색 키들이 문자열이거나 매우 큰 숫자이기 때문에 탐색 키를 직접 배열의 인덱스로 사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더라. 그래서 각 탐색 키를 작은 정수로 매핑시킨다. 즉 MAPPING 우리말로 사상, 예? 사상시키는 어떤 함수가 필요하더라.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재 537페이지 메뉴에 보니까 키 0, 1, 2, 98, 99가 있고 오른쪽에 밸류 값은 뭐다? 설명에 제로는 직원 샵 제로의 인사기록, 이런 뭐다? 직원 샵 1의 인사기록 이렇게 기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해싱에서는 자료를 저장하는데 배열을 사용한다. 그래서 배열은 단점도 있지만 만약 원하는 항목이 들어있는 이치를 알고 있다면 매우 빠르게 자료를 삽입하거나 꺼낼 수가 있는 장점이 있더라. 그래서 이 경우에는 배열의 다른 요소들에는 전혀 접근할 필요가 없고 해싱이란 이런 식으로 어떤 항목의 키만을 가지고 바로 항목이 들어있는 배열의 인덱스를 결정하는 기법이다. 그래서 해시 함수란 이래 들어가 있죠. 해시 함수란. 그래서 우리가 강의자로 슬라이드에 보니까 메뉴에 해시 펑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해시 함수. 해시 함수란 뭐라고 되겠습니까? 키를 입력으로 받아 해시 주소를 뭐한다? 생성하고 이 해시 주소를 해시 테이블의 인덱스로 사용한다. 그래서 강의자로 이 슬라이드에 보니까 해시 함수는 탐색키를 입력받아 탐색키 이 아래쪽 그림 보세요. K키 있죠. 이 탐색키를 입력받아 해시 주소를 여기 뭐 해시 주소 있죠. 이 해시 주소를 뭐다? 생성해서 이 해시 주소가 뭐한다? 배열로 구현된 해시 테이블의 인덱스로 쓰인다. 이 계산된 해시 주소가 여기 인덱스 0부터 어디까지? m-1 있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해시 테이블은 뭐다? ht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해시 테이블 줄임말이다. 알겠습니까? 자, 이렇게 사용을 하더라. 그러면 여기는 아까도 교수님이 이걸 다른 말로 버킷이라고도 얘기한다 그랬습니다.
그럼 요거는 이제 뭐 해시 주소 0, 1, 2, 3, m-1 이렇게도 표현하지만은 버킷 0, 1, 0, 2 이렇게 표현해도 되고, 오른쪽에 빈 공간 있죠, 그죠? 상자가. 이런 거는 다른 말로 슬롯이라고도 그래요. 그러면 해시 주소가 하나가 주어지면은 이 슬롯은 기본적으로 한 개를 쓰는데 또 어떤 알고리즘은 2개, 3개, 4개, 5개 이렇게 다양하게 쓸 수가 있어요. 그럼 이게 많으면 뭐 좋은 점은 뭐다? 많은 자료를 보관할 수 있는 장점은 있는데 단점은 뭐다? 결국은 나중에 탐색할 때 시간이 많이 소모가 되는 그런 단점이 있어요. 알겠습니까? 그리고 중복되는 값이 겹쳐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런 걸 우리는 나중에 저 뒤에 가면 컬리전 충돌이 일어났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렇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나요? 그리고 이 해시 함수란 키를 입력으로 받아 해시 주소 있죠. 어드레스를 생성하고 이 해시 주소를 해시 테이블의 인덱스로 사용한다면, 그래서 이 비율의 인덱스 이치의 자료를 저장할 수도 있고 거기에 저장된 자료를 꺼낼 수도 있다라면, 그래서 예를 들어 영어 사전에서는 단어가 키가 되고 이 단어를 해싱 함수를 이용해가 적절한 정수 i로 변환한 다음에 별 요소 ht i의 단어의 정의를 저장하는 것이다. 우리 안에 슬라이드 그림 보면 ht 요 맨 아래쪽에 있죠. 요 i의 뭐다? 단어의 정의를 저장할 수가 있다 이 말. 그래서 여기는 해시 함수는 hk라고 되어 있고 키는 뭐다? 키의 줄임말 k라고 상수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요 그림 14-3에 해싱의 탐색 구조를 우리가 보여주고 있는데, 키값 요 앞에 있는 K 있죠. K를 입력받아 가지고 해시 함수 HK입니다. HK로 연산한 결과인 해시 주소 이 HK를 인덱스로 사용하여 오른쪽 0부터 m-1 있죠. 이렇게 인덱스로 사용하여 해시 테이블에 있는 항목에 접근을 한다. 항목은 오른쪽에 여기 상자 있죠. 여기에 들어가 있겠죠. 그래서 해시 테이블 HT는 저 아래쪽에 있습니다. 여기 이 HT는 m개의 버킷으로 이루어지는 테이블로서 맨 밑에 보니까 m-1 m 있죠. 맨 위부터 ht0부터 1 쭉 가다가 맨 끝에 ht m-1의 원소를 가진다. 이해되겠습니까? 자, 요걸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다음 페이지 넘어가면은 페이지 538페이지 맨 위에 보면은 그림 14-4가 나옵니다. 그거 보니까 해시 테이블이 구조란 게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슬라이드를 한 장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 보세요. 넘어가니까 타이틀이 해시 테이블이 구조는 그러면은 위에 생겼나 하면서 여기에 타이틀을 줬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을 봐야 돼요. 그래서 자, 요 그림 14-4에서 보면은 하나의 버킷은 여기 봐요. 오른쪽 그림 보세요. 요게 페이지 538페이지 뭐다? 그림 14-4라 그랬죠. 뭐라고? 해시 테이블의 구조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하나의 버킷은 요 버킷 0, 1 마지막 버킷 m-2 있죠. 자, 특정 제로가 있습니다. 버킷. 요 하나의 버킷은 오른쪽에 보니까 S개의 슬롯은 SLOT입니다. 슬롯을 가질 수 있고 하나의 슬롯에는 뭐다? 하나의 항목이 저장이 된다. 그리고 하나의 버킷에 여러 개의 슬롯을 두는 이유는 현재 우리 그림 보니까 여러 개 있죠. 자, 버킷 제로에는 뭐다? 2, 4, 5개 슬롯을 줬다면 이렇게 두는 이유는 뭐다? 서로 다른 두 개의 키가 해시 함수에 의해 동일한 해시 주소로 변환될 수 있으므로 여러 개의 항목을 동일한 버킷에 저장하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버킷 주소가 0, 0 똑같은 게 나오는데 여기는 값이 6이고 여기는 7이고 여기는 16이고 여기는 32이고 여기는 56이라면은 이 각 값의 버킷 주소는 해시 주소는 똑같다. 그래서 이런 슬롯이 여러 개 필요하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니까 여기 시작점부터 마지막 여기까지가 뭡니까? m개의 버킷이라고 자, 문자로 표현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맨 아래쪽에는 왼쪽부터 오른쪽 가면서 뭐다? 요 S는 슬롯이 줄이겠죠. 줄임말이겠죠. 슬롯 0부터 뭐다? 슬롯 S-1개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럼 여기가 0라면 총 슬롯이 5개인데 여기는 뭔데? 5-1하면 뭐가 됩니까? 4가 되겠죠. 0부터 4까지 하니까 결론은 슬롯은 총 뭐다? 5개로 구성이 되더라. 자,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이걸 뭐다? 해시 테이블이다. 이렇게 표현하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에는 뭐다?
하나의 버킷은 뭐다? 하나의 슬롯을 가진다라는 거.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리고 해시 테이블에 존재하는 버킷의 수가 m이므로 뭐다? 오른쪽 보면 m 대가 있죠, 그죠? 해시 함수 뭐다? h는 모든 뭐다? 키에 대하여 0보다는 크거나 같고 m-1보다는 작거나 같은 범위의 값을 제공해야 된다. 이해되겠습니까?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해시 테이블의 버킷수는 모든 키의 경우 수보다 매우 작으므로 여러 개의 서로 다른 키가 해시 함수에 같은 해시 주소로 사상되는, 즉 매핑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더라. 그래서 서로 다른 두 개의 키, 예를 들어 K1과 그 다음에 뭐다? K2에 대하여 HK1 이꼴 HK2인 경우를 우리는 뭐라 그런다? 충돌이라 그런다. 그럼 HK1과 HK2는 뭐다? 서로 같다. 뭐다? 해시 어드레스 주소가 똑같다. 이럴 경우에는 우리 강의자료 중간에도 나오듯이 컬리전 충돌한다. 즉 서로 다른 두 개의 탐색키 K1과 K2에 대하여 HK1과 HK2가 뭐다? 같을 경우에는 충돌이 일어난다. 그 말은 뭡니까? 자, HK1도 버킷 값이 1이고 자, HK2도 버킷 값이 1이라면 뭡니까? 동일한 주소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충돌이 일어난다. 예를 들어 여기 이제 슬롯이 한 개 주어져가 있는데 HK1이 최초 16이 여기에 저장되어 있습니다. 근데 두 번째 HK2의 자료를 읽어보니까 27이더라요. 근데 이걸 넣으려고 하니까 이미 이거 보관되어 있는데 저장되어 있는데 또 이 놈을 넣을 수가 없다. 이럴 경우에는 뭐다? 충돌이 일어났다. 그러면 HK2는 뭐다? 다른 버켓 해시 주소에다가 슬롯에다가 보관을 해야 되겠죠. 그죠? 자, 요런 개념이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이러한 키 K1과 K2를 동의어라고 한다. 신호임이라 그럽니다. 알겠습니까? 동의어. 만약 충돌이 발생하면 같은 버킷에 있는 다른 슬롯의 항목을 저장하게 되고 충돌이 자주 발생하면 버킷 내부에서의 순차 탐색 시간이 길어져서 탐색 성능이 저하될 수 있으므로 해시 함수를 수정하거나 해시 테이블의 크기를 뭐다? 적절히 조절해 줘야 된다. 이러한 충돌이 버킷에 할당된 슬롯 수보다 많이 발생하게 되면 뭐다? 버킷에 더 이상 항목을 저장할 수 없게 되는 뭐가? 그런 걸 우리는 오버플로우라고 합니다. 오버플로우가 발생하게 된다. 그래서 만약 버킷당 슬롯의 수가 하나이면은, 즉 S 이꼴 1이면은 충돌이 곧 오버플로우를 의미한다. 넘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오버플로우가 발생하면은 더 이상 항목을 저장할 수 없게 되므로 오버플로우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 반드시 필요하더라. 그래서 먼저 해싱의 간단한 원리를 살펴보기 위해 가지고 우리는 이어서 이상적인 해싱의 경우를 살펴봐야 되겠다. 그러면 본문으로 돌아와서 맨 아래쪽에 오버플로우는 뭐다? 충돌이 버켓에 할당된 슬롯 수보다 많이 발생한다. 그리고 오버플로우 해결 방법은 반드시 필요로 하더라. 그리고 맨 위에 보니까 해시 테이블 개념은 뭐다? 아까 교재에서도 설명했듯이 m개의 버켓으로 구성된 테이블을 말하고, 예를 들어 HT0부터 1, 또 마지막은 HTM-1의 원소를 가진다. 그리고 하나의 버켓에 S개의 슬롯이 우리가 가능하더라. 그래서 오른쪽 그림에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다. 참고하시고요. 이어서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게 되니까 이상적인 해싱이라고 나오죠. 요 이상적인 해싱. 이놈은 우리 교재 페이지 몇 페이지? 538페이지 맨 아래쪽에 가게 되면은 이 내용이 나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상적인 해싱이 뭔데 보니까 교재에 어떤 대학교에서 학생들의 인적사항을 해싱으로 저장한다고 생각하자 이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해싱 테이블에는 학생들이 예를 들어 주민등록번호라든지 학번, 이름, 주소와 같은 인적사항이 뭐다? 저장되어 있다. 그 인적사항을 다른 말로 뭐다? 학생정보라 그러겠죠. 이런 학생정보를 해싱으로 저장하고 탐색해보자. 뭐 이상적인 해싱 방법이 있어가지고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인적사항이 저장되어 있는데 학번을 키로 생각하자. 학번, 여러분들 각각 학번이 있죠. 학번은 5자리로 되어 있고 앞의 두 개의 숫자가 학과를 나타내고 뒤에 3자리 숫자가
각 학과의 학생들의 번호라고 하자. 만약 같은 학과 학생들만 저장된다고 가정하면은 뭐다? 키로 뒤에 세 자리만 사용할 수 있다. 이럴 경우 해시 함수는 뭐다? 단순히 5개의 숫자 중에서 뭐다? 뒤에 세 자리만 추출하면 되겠더라. 그래서 여기에 두 번째 줄에 정리되어 있죠. 학번이 총 5자리 학번 중에서 앞의 두 자리가 학과 번호고 뒤에 세 자리가 학과의 학생 번호다. 그래서 같은 학과 학생들만 예를 들어 가정한다면 뒤에 세 자리만 사용해서 탐색이 가능하더라. 알겠습니까?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 539페이지 맨 위에도 나오는데 거기 보니까 뭡니까? 자, H 갈로 열고 01023 갈로 닫고, 그러면 요 갈로 안에 있는 01023이 결국은 뭔데? 학번이다. 근데 방금 설명했듯이 앞에 뭡니까? 두 자리 01 있죠. 01. 예? 01은 뭐다? 학과에 해당되고 뒤에 023 있죠. 이 부분은 번호에 해당된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니까 23이라고 되어 있죠. 자, 이럴 경우에는 어떤 학생의 학번이 01023이라면은 이 학생의 인적사항은 뭐다? 해시 테이블의 이름을 HT라고 하면은, 아시겠습니까? 해시 테이블 이름이 맨 우리 현재 그림 보세요. HT라고 되어 있죠. 맨 오른쪽 아래.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자, 이 그림은 우리 교재 페이지 539페이지 가운데에 보면은 그림 14-5에 나와 있습니다. 그걸 보니까 해시 테이블이 구조라고 되어 있죠. 자, 요 그림 맨 아래쪽에 보면 해시 테이블은 뭐다? HT라고 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요걸 기억하세요. 그래서 해시 테이블의 이름을 HT라고 하면은 HT23에 저장될 것이다. 왜? 학번 이 전체 중에 앞에 두 자리는 학과니까 제외하고 뒤에 있는 학생들 번호 있죠? 네? 이해되겠습니까? 요 번호만 가지고 뭐다? 해시 주소로 쓰겠다. 그래서 HT23에 저장될 것이다. 23에. 그거 보면 뭐가? 슬로단에 김철수, 복귀단에 김철수가 저장되어 있죠. 이거는 실제 데이터가 된다면. 이 경우에는 해시 테이블에 자료를 저장하는 데 필요한 시간이 비고 1임을 알 수 있고, 즉 해시 함수를 계산하는 시간만 필요하다. 마찬가지로 자료를 꺼내는 절차도 마찬가지고 학번을 가지고 해서 해시 함수를 계산하여 나온 이치에 있는 자료를 꺼내면 된다. 따라서 이러한 이상적인 경우에 해싱은 매우 빠르게 자료를 저장하고 탐색할 수가 있더라. 여기서 자료를 꺼내기 위하여 전체 배열을 탐색하지 않았음에 유의하라. 그래서 자료를 저장하고 탐색하는 간단한 알고리즘을 작성해 보면은 다음과 같다. 이게 우리 교재 539페이지 맨 아래쪽에 보니까 알고리즘 14.1거래가 이상적인 해싱 알고리즘이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현재 그 명령 보니까 add와 search 두 개 썼죠. 자, 그거 잠시 뒤에 보도록 하고 다시 우리 슬라이드 본문으로 오니까 네 번째 줄에 보니까 학번이 0023이라면 이 학생의 인적사항은 해시 테이블에 HT23에 저장이 된다. 그래서 만약에 해시 테이블이 뭐다? 1000개의 공간을 가지고 있다면은 이 그림 보니까 0부터 시작해서 999로 끝났으니까 1000개가 되겠죠. 있다면은 탐색 시간이 비고 1이 되므로 이상적이다. 뭐가? 이상적인 해싱에 해당된다. 이 말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넘어가니까 방금 설명드린 그 그림을 또 갖고 와갖고 이대로 그림을 추가해 놨는데 안에 내용만 약간 변경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요거는 우리 교재 페이지 몇 페이지 가면 있느냐, 이 그림은 540페이지 있죠? 맨 아래쪽에 가보세요. 그거 가니까 그림 14-6에 보니까 충돌의 예를 들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 그림 보면 앞에서 우리가 내용 우리가 알아본 대로 말하면 해시 테이블이 있고 여기 보니까 해시 주소가 있죠. 0부터 30까지. 근데 보니까 왼쪽에 해시 키 값이 00023, 여기는 뭡니까? 00054라고 되어 있죠. 그래놓고 오른쪽에 보니까 23번지에 가니까 김철수가 보관대가 있더라. 그럼 요걸 보고 이제 우리가 뭘 알 수 있냐? 여기 보세요. 실제 해싱 그래가지고 실제로는 해시 테이블의 크기가 제한되므로 존재 가능한 모든 키에 대해 저장 공간을 할당할 수가 없다. 맞습니까? 왜? 제로에서 30개를 잡아 놨는데 실제 내가 늘 밸류 값은 뭐다? 50개다. 그럴 경우에는 이런 제한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HK는 키 이꼬르는
KMODM이 있죠. 그러면 앞에 키 값을 뭐다? 전체 뭡니까? 이거는 뭐가 되겠어요? 해시 테이블의 크기가 되겠죠. M은 크기로 나눈다. 알겠습니까? 이에 의해서 보듯이 필연적으로 뭐다? 충돌과 오버플로우가 발생하게 되더라. 어디에서? 실제 해싱을 해보면 그렇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재 페이지 540페이지 메뉴에 가니까 실제 해싱을 설명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해시 테이블의 크기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의 키당 해시 테이블에서 하나의 공간을 할당할 수가 없다. 그래서 보통의 경우에 키는 매우 많고 해시 테이블의 크기는 상당한 제약을 받는 것이 일반적인 상황이다. 예를 들어 주민등록번호가 키라고 가정해보면은, 만약 키당 하나의 공간을 할당하는 경우에는 뭐다? 해시 테이블에 엄청나게 많은 공간이 필요함을 알 수가 있고, 보통 주민등록번호는 13자리의 10진수이므로 10의 13승계 정도의 공간이 필요함을 알 수가 있다. 따라서 일반적인 경우에는 뭐다? 키에 비하여 해시 테이블의 크기가 작더라. 또 일반적으로 키 중에 일부만 사용되기 때문에 전체를 위한 공간을 항상 준비할 필요는 없더라. 따라서 우리는 더 작은 해시 테이블을 사용하는 해시 함수를 구현해내야 된다. 그래서 간단하면서도 강력한 방법은 키를 해시 테이블의 크기로 나누어서, 방금 요 식이 나왔죠? HK=는 KMODM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말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나누어서 그 나머지를 해시 테이블의 주소로 활용하는 것이다. 그래서 정수 i를 해시 테이블 크기 m으로 나누어서 나머지를 취하면은 0에서 n-1까지의 숫자가 생성되더라. 이 값은 뭐다? 해시 테이블을 위한 유효한 뭐다? 인덱스가 된다. 나머지를 구하는 연산자인 MOD를 사용하면 해시 함수는 다음과 같다. 그 해시 함수가 뭔데? 방금 교수님 얘기한 요겁니다. 요거 HK=KMOD M 있죠. 요 앞에 K는 뭐다? 키 값이고 뒤에 M은 뭐다? 해시 테이블의 크기가 되겠다. 그래서 요 해시 함수는 완벽한 해시 함수가 아니다. 따라서 두 개 이상의 키가 동일한 해시 테이블의 공간으로 사상될 수 있다. 그래서 예를 들어 테이블의 크기를 31이라고 하면은, 현재 이 그림 보세요. 제로부터 30이니까 총 31개가 나오겠죠. 자, 요렇게 테이블의 크기가 31이라고 하면은, 현재 요 그림 왼쪽에 보니까 첫 번째 H하고 괄호 열고 제로, 예를 들어 지금 요 그림에 보니까 0023이 되어 있고 0054라고 되어 있죠. 그죠? 자, 요거는 우리 교재고 그림 아래쪽에 보니까 첫 번째 되어 있다는 01023입니다. 그렇게 수정하고, 밑에 이거는 01054라고 되어 있죠. 그죠? 자, 요거는 01054라고 하세요. 00가 아닙니다. 요거 중간에 요 두 번째 11 집어넣으세요. 참고하시고. 자, 그래서 첫 번째 01023과 두 번째 01054가 같은 주소로 매핑된다. 같은 주소가 뭡니까? 23이죠. 자, 이러한 상황을 우리는 컬리전, 충돌이라고 한다. 그래서 해싱에서는 이러한 충돌을 해결하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더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이어서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넘어가니까 실제 해싱, 갈로에 보면 CONT 있죠. 컨티뉴. 계속 이어진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예제로 하나의 버킷에 여러 개의 뭐다 슬롯이 있는 경우를 살펴보자. 그럼 현재 우리 요 강의 자료 맨 밑에 요 그림이 하나 나와 있습니다. 요 그림은 우리 교재 페이지 몇 페이지에 나와 있느냐? 페이지 541페이지 쫓아가 보세요. 그 중간쯤 보니까 그림이 나와 있죠. 요거는 그림 14- 뭐다? 2다. 그래서 교재 보니까 뭐라고? 충돌과 오버플로우의 예라고, 요 그림이 충돌과 오버플로우의 예 그림이라고 실려져가 있습니다. 자, 요걸 보면서 설명 들으면 되겠죠. 그래서 두 번째 예제로서 하나의 버킷에 여러 개의 슬롯이 있는 경우를 살펴보자. 현재 그림 보니까 버킷 번호가 0부터 얼마? 25까지 있습니다. 그럼 여기 버킷 번호 있습니다. 한 개. 자, 요게 한 개의 버킷이라 생각하고, 오른쪽에 슬롯은 보니까 슬롯 0, 슬롯 1 이렇게 두 개 있습니다. 즉 하나의 버킷에 여러 개의 슬롯이 있는 경우를 살펴보자. 그래서 그림 14-7의 해시 테이블에는 26개의 버킷이 있고, 현재 여기 보세요.
제로부터 마지막 25까지 총 26개의 뭐다? 버킷이 있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각 버킷에는 뭐다? 2개의 슬롯이 할당되어 있다. 오른쪽에 보니까 전부 슬롯이 2개 이렇게 할당되어 있죠. 여기서의 키는 알파벳으로 되어 있다고 가정하자. 알파벳. 알겠습니까? 자, 해시 함수는 각 키의 첫 번째 문자를 숫자로 바꾼다. 즉 A면은 0이고 B면은 뭐다? 1이다. 이 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우리 강의 자료 메뉴에 보니까 알파벳 문자열의 키의 해시 함수가 키의 첫 번째 문자의 순서라고 하자. 이 말. 그래서 자, H하고 어뢰 있죠? 이 알파벳 문자열인데 첫 번째 요거 있죠? 알파벳 문자 키의 해시 함수가 첫 번째 문자의 순서라고 하자. 그러니까 요 A 첫 번째 요게 1이다. 이해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H 바이너리 있죠. 2라고 1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우리 교재는 가보면은 이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제로라고 되어 있고 요건 1로 되어 있죠. 그럼 먼저 우리 교재를 그대로 따왔기 때문에 요거는 좀 수정해야 되겠죠. H 어레이 1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제로라고 수정하고 밑에 H 바이너리하고 문자열 바이너리하고 문자열은 그 좌우측이 뭐다? 더블 코테이션 맞고 좋은 겁니다. 스트링으로 표현해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여기는 뭐다? 버킷 뭡니까? 번호가 2라고 주어져가 있죠. 요걸 1로 수정하라 이 말. 이해됩니까? 그래서 해시 함수는 각 키의 첫 번째 문자를 숫자로 바꾼다. A는 제로다. 예를 들어 B는 2다. 이런 식으로.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림 14-7에서 어레이라든지 요 보니까 입력 데이터 있죠. 어레이, 바이너리, 더블, 파일, 디지터, 다이렉트, 제로, 버킷이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림 14-7에서 어레이에서 버킷의 순으로 키값이 계속 입력될 경우 이러한 키값들이 저장되는 과정을 보였다. 그래서 저장되는 과정에서 계속 충돌과 오버플로우가 발생한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충돌 해결책을 마련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버플로우가 일어나면 그 키는 뭐다? 저장될 수가 없더라. 그래서 버킷의 경우 오버플로우 때문에 저장되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 그림 오른쪽에 보니까 버킷은 오버플로우로 인해가 저장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X 표기되어 있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따라서 실제 해싱에서는 충돌과 오버플로우가 빈번하게 발생하므로 시간 복잡도는 뭐다? 이상적인 경우에 비고 1보다는 떨어지게 된다. 성능이 떨어진다 이 말이죠. 그래서 충돌 해결책을 본격적으로 살펴보기 전에 먼저 해시 함수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한번 알아보자 이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어서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게 되니까 해시 함수 그래가지고 좋은 해시 함수의 조건이 세 가지가 있다. 그리고 요 아래쪽에 그림이 하나 있죠. 이 그림은 우리 교재 페이지 542페이지 맨 아래쪽에 보게 되면은 그림 14-8이 등장합니다. 거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좋은 해시 함수는 해시 테이블을 골고루 사용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요거는 이제 해시 함수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내용인데, 해싱에서는 뭐다? 키값을 해시 테이블의 주소로 변환하는 해시 함수가 잘 설계되어야 된다. 그리고 현재 요 그림에 보니까 중간에 여기 뭡니까? 해시 함수 HK가 있죠. 자, 요런 해시 함수가 잘 설계되어야만 한다. 어디에서? 해싱에서,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래, 이렇게 해시 함수가 잘 설계되어야만 탐색의 효율이 증대될 수 있고, 좋은 해시 함수의 조건은 우리 요 강의 자료 슬라이드처럼 세 가지로 정리되어 있다. 첫 번째 뭐다? 충돌이 가능하면 적어야 된다. 두 번째는 해시 함수의 값이 뭐다? 해시 테이블의 주소 영역 내에서 골고루 분포되어야 한다. 세 번째는 뭐다? 계산이, 즉 연산이 빨라야 하더라. 이게 좋은 해시 함수의 조건에 해당된다. 이해되겠습니까? 자, 요걸 꼭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영문으로 되어 있는 은행 지점명의 은행 지점명의 뭡니까? 첫 번째 글자를 취하여 해시 함수로 사용하는 것은
균일하지가 않더라. 왜냐하면은 X로 시작하는 지점명은 별로 없기 때문이다. 즉 이럴 경우에는 해시 테이블을 균일하게 사용하지 않는다. 그래서 해시 테이블의 크기가 m인 경우 해시 함수는 키, 여기 키는 주로 정수나 문자열, 이런 키들을 0부터 m-1의 범위의 정수로 변환시켜야 한다. 그래서 먼저 키가 정수라고 가정을 하자. 그래서 문자열의 경우는 나중에 우리가 자세히 설명하게 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럼 이어서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갑니다.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게 되니까 해시 함수 계속 이어지죠. 그리고 재산함수, 폴딩함수가 뭔지, 폴딩함수는 또 구체적으로 어떤 게 있다? 종류가 이동 폴딩과 뭐다? 경계 폴딩이 있다. 이동 폴딩은 뭡니까? 시프트 폴딩, 경계 폴딩은 바운더리 폴딩.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자 추루스 테이블 진리표가 나옵니다. 그 다음 밑에 게이트가 하나 나와 있죠. 이거는 조금 이따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현재 이 해시 함수의 내용은 우리 교재 첫 번째 재산 함수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거는 우리 교재 페이지 543페이지 저 위에 보니까 둘, 넷, 여섯, 일곱 번째 줄에 보니까 재산 함수라고 나옵니다.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거 보니까 재산 함수는 나머지 연산자를 사용하여, 나머지 연산자가 우리 슬라이드 내용 보니까 첫 번째 여기 보면은 식이 하나 나오죠. HK 꼬르는 KMODM 있는데 요 MOD를 말하는 겁니다. 즉 나머지 연산자 MOD를 사용하여 키를 해시 테이블의 크기로 나눈 나머지, 자 앞에 있는 키를 해시 테이블 크기 M 있죠. 요거로 나눈 나머지를 좌변에 줘가지고 뭐다? 해시 주소로 사용하는 방법이다. 응? 즉 키 왼쪽에 K에 대하여 해시 함수는 뭐다? HK. 요게는 이제 뭐가 나머지 값이 들어갈 거고, 요게 결국은 해시 주소로 사용하겠다. 요 식으로 한다. 그래서 여기서 M은 뭐다? 맨 오른쪽 요 M 있죠? M은 해시 테이블의 크기로서, 뭐라고? 해시 함수의 값의 범위는 0에서 n-1이 되더라. 따라서 해시 테이블의 인덱스로 사용하기에는 이상적인 값이 된다. 이는 가장 일반적인 해시 함수로서 해시 테이블의 크기 m은 주로 뭐다? 프라임 넘버 그래가지고 소수라 그럽니다. 프라임 넘버, 소수로 선택하더라. 자, 이 방법은 다양한 응용 분야에 쉽게 적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뭐다? 해시 주소를 상당히 고르게 분포시키는 좋은 방법이다. 그러면 왜 m의 선택이 중요한지를 살펴보자. 그래서 예를 들어 m이 짝수라면은 짝수 2, 4, 6, 8 이렇게 KMODM은 뭐다? K가 짝수면은 짝수가 되고 K가 홀수라면은 홀수가 되더라. 짝수는 우리가 영문으로 even이라 그러고 홀수는 odd라 그럽니다. odd라 그러고 짝수는 EVEN이라 그러죠. 꼭 기억하세요. 만약 메모리 주소를 가지고 해싱을 한다면은 K가 짝수가 될 가능성이 높고, 왜? 우리 메모리 주소 계산할 때 보면 보통 2의 배수로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2MB, 4MB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해시 주소가 한쪽으로 편향이 된다면은 해시 테이블을 골고루 사용하지 않는 것이 되어서 이는 결과적으로 뭐다? 좋지 않더라. 그러니까 메모리 낭비가 심하다 이 말이죠. 따라서 테이블의 크기인 m은 항상 홀수여야 한다. 만약 m이 소수라면은, 즉 자기 자신과 1만을 약수로 가진 수를 우리는 소수라고 배웠습니다. 중고등학교 때. 소수라면은 KMODM은 0에서 m-1을 골고루 사용하는 값을 만들어야 되고, 만약 나머지 연산을 수행했을 때 음수가 나올 가능성에도 대비해야 된다. 따라서 KMODM이 음수라면은 여기에 m을 더해 가지고 결과값이 항상 0에서 m-1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따라서 최종적인 해시 함수는 우리 교재 543페이지 맨 아래쪽에 있죠. 그 소스 코드 하나 나와 있죠. 그렇게 된다. 이해되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 이어서 다음 페이지 가게 되면은 뭐가 나온다? 폴딩 함수라는 게 나와요. 자, 그걸 잠깐 봐야 됩니다. 폴딩 함수. 무슨 말인지 알겠죠? 폴딩 함수 개념을 알아야 되겠다. 자, 폴딩 함수는
교재 보니까 주로 키가 해시 테이블의 크기보다 더 큰 정수일 경우에 사용된다. 예를 들어 키는 32비트이고 해시 테이블의 인덱스는 뭐다? 16비트 정수인 경우다. 만약 이런 경우에는 키의 앞의 16비트를 무시하고 뒤의 16비트를 해시 코드로 사용한다면 앞의 16비트만 다르고 뒤의 16비트는 같은 키의 경우 충돌이 발생하더라. 따라서 키의 일부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키를 몇 개의 부문으로 나누어 이를 더하거나 비트별로 뭐다? 익스클루시브와 같은 부물 연산을 하는 것이 보다 좋은 방법이다. 요 exclusive or 있죠. 우리말로 번역하면은 배타적 논리 합이라 그럽니다. 자, 이것을 폴딩이라고 한다. 그래서 예를 들어 32비트 키를 두 개의 16비트로 나누어 비트별로 exclusive or 연산을 하는 코드는 다음과 같다. 우리 교재 그거 보니까 해시 언더바 인덱스 이꼴 갈로 열고 소트 갈로 닫고 갈로 열고 k 제곱 갈로 열고 k가 16 갈로 닫고 우갈로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요 부분이다. 그럼 여기서 잠시 이제 우리 교재 강의 슬라이드로 돌아와가지고 요 폴딩 함수는 종류가 이렇게 두 가지 있는데 요거는 접어두고 오른쪽에 보니까 exclusive or hello 진립표 있죠. 자, 여기 표기는 안 돼가 있는데 첫 번째 여기에 입력 뭐다 변수가 a와 b 두 개 있다고 쳤을 때 a에 주어진 값이 뭡니까? 0, 0, 1, 1이죠. b는 0, 1, 0, 1이다. 그러면 요 자 가중치를 계산해 보면은 첫 번째 줄 있죠. 요 맨 오른쪽 요 제로 있죠. 요거는 2의 영성자리고 왼쪽에 이런 2의 1승이다. 그러면 각각 0이 할당되어 있으니까 이거는 뭡니까? 가중치 값이 결국은 제로가 나오겠죠. 그 다음 여기 두 번째 줄에 있는 거 있죠. 첫 번째는 1이 들어갔습니다. 1이 들어갔다는 것은 우리가 전기로 말하면 전기가 ON이고 제로는 뭡니까? 전기가 오프 시켰다는 스위치 내렸다는 겁니다. 그럼 요거는 2의 영성자리에 1이 들어갔다라는 것은 임의의 수에 대한 영성은 1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2의 하나성자리에 제로니까 요거는 결국은 1이 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줄에 보니까 2의 영성자리에 제로가 들어가고 2의 1성자리에 1이 들어갔어요. 그럼 앞에 제로는 의미가 없으니까 놔두고 뒤에 2의 하나성에 1이 들어가는 것은 2 자신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0, 1, 2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 마지막에 보니까 1, 1은 2에서부터 0, 뒤에서부터 앞으로 2의 영성, 그 다음 2의 하나성이 됩니다. 그러면 2의 영성은 1이고 2의 하나성은 2가 되겠죠. 그럼 더하니까 3이 되겠죠. 그러니까 입력 개수가 두 개 AB가 주어졌을 때 이 가중치 값은 0, 1, 2, 3 이렇게 되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놓고 AND 회로는 보니까 논리 곱의 회로라 그래요. AND는. 그 논리 곱의 게이트는 우리가 입력 A와 입력 B가 들어가면은 요 AND D자 있죠. D자. 요걸 그대로 모양을 떠옵니다. 요래 D 모양처럼 오른쪽에 약간 타원형으로 들어가가 출력 뭐가 나온다? F가 나오더라. 요렇게 게이트 그림을 그립니다. 그러면 AND 논리 곱의 회로는 진리표가 뭔데? 추루스 테이블 1, 1일 때만 1이고 나머지는 전부 제로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 OR 있죠. 요거는 논리 합의 회로라 그래요. 그래서 요거는 OR 회로는 뭐다? R자를 따가지고 게이트 표시를 입력 A와 B 두 개가 들어갔을 때 오른쪽에 어떻게 R조 볼로가 오른쪽에 튀어나왔죠. 요런 모양으로 해가지고 출력 F가 나온다. 요런 식으로 그림을 그려요. 그래서 논리 합의 회로는 진리표가 0, 0일 때 제로고 나머지는 전부 1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입력되는 두 뭐다? 에? 입력 그 변수값 중에 하나라도 1이 들어가면은 전부 1이 된다 이 말이죠. 마지막으로 exclusive OR 회로는 벡터적 논리 합의 회로라 그러는데 이놈의 게이트 표시는 기호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밑에 아래 그림 있죠. 메뉴, 왼쪽 메뉴에 이게 A고 그 다음 밑에가 B고 오른쪽이 출력 F라면은 자, 요 오른쪽에 오목하게 튀어나온 거 있죠. 요 부분이 방금 얘기한 뭡니까? OR 게이트 모양이고 거기에다가 또 타원형을 하나 꺾었죠. 이거는 반전시킨다 이 말, 인버터. 그래서 입력 A와 B가 들어가면 출력 F가 나왔을 때 이놈의 진리표는 뭐다? 0, 0일 때만 0, 1, 1일 때만 0입니다. 서로 거꾸로 뒤바꿔요. 그리고 중간에 0, 1이 들어왔을 때는 1이 되고 1, 0가 들어왔을 때는 1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exclusive OR 게이트의 진리표는 0, 1, 1, 0가 된다는 거. 자, 요거 우리 교재에
단어가 하나 나와 있습니다. 페이지 544페이지 위에서 메뉴에 폴딩 함수하고 거기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번째 끝에 보니까 두 개의 16비트로 놔두어 비트별로 exclusive OR 연산을 하는 코드는 다음과 같다. 그 위에도 있죠. 중간에 불 연산 카미스 앞에. 자, 요 exclusive OR 용어가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좀 좋으라고 교수님이 따로 오른쪽에 이렇게 첨부시켜 놨으니까 요 진리표와 게이트 그림을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어서 자, 우리 교재에 요 폴딩 함수 있죠. 요걸 설명을 해야 되는데 요 폴딩 함수는 키를 여러 부분으로 나누어 모두 더한 값을 해시 주소로 사용한다. 그 말은 요 아래쪽에 그림 보세요. 탐색 키가 주어졌는데 탐색 키의 값이 이렇게 주어졌는데 이걸 뭐다? 방금 설명대로 여러 부분으로 123 한번, 203 한번, 241 한번, 1112 한번, 남은 거 20죠. 자, 이렇게 나누어 모두 더한 값을 뭐한다? 해시 주소로 사용한다.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걸 두 가지 종류가 있다. 하나는 이동 폴딩 방법이 있고 하나는 경계 폴딩이 있더라 이 말이죠. 그죠? 그래서 키를 나누고 더하는 방법에는 이동 폴딩, 즉 시프트 폴딩과 경계 폴딩, 바운더리 폴딩이 대표적인데 이동 폴딩 같은 경우는 키를 여러 부분으로 나눈 값들을 더하여 해시 주소로 사용한다. 자, 밑에 이동 폴딩 보니까 123, 203, 241, 112, 20. 자, 이렇게 나누어가 다 더했죠. 이놈 다 더하니까 결과가 얼마? 699가 나옵니다. 자, 이걸 해시 주소로 사용하겠다 이 말이죠. 그리고 아래쪽에 경계 폴딩이 있습니다. 경계 폴딩은 키의 이웃한 부분을 거꾸로 더하여 자, 1, 2, 3 있고 30 있죠. 이웃한 거 이걸 뭐다? 거꾸로 뭐다? 응? 거꾸로 뭐 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거꾸로 더한다 그랬죠. 그래서 이거는 203인데 거꾸로 하니까 뭡니까? 302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것도 더한다. 그 다음 여기 또 이제 이웃한 거 짝을 이루는데 241 있고 뒤에 112를 거꾸로 하니까 2 하나하나 되겠죠. 또 더한다 이 말. 이걸 한 개 남으면 이웃한 게 없이 놔도. 그래서 이걸 다 더하니까 총 결과 값이 얼마? 897이 나오더라. 이해됐습니까? 자, 이렇게 키의 이웃한 부분을 거꾸로 더하여 해시 주소를 얻는다. 그래서 폴딩 방법을 구현할 때는 키 값을 해시 테이블 크기만큼의 수를 가지는 부분으로 분할한 후에 분할된 부분을 합하여 해시 주소를 만들어 주더라.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재 나오는 요 그림 14-9는 키 값이 앞에서부터 1, 2, 3, 2, 0, 3, 2, 4, 1, 1, 2, 2, 0 이고 해시 주소는 뭐다? 10진수 3자리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 이동 폴딩과 경계 폴딩의 예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교재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이어서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니까 해시 함수 내용이 계속 이어져 나오는데 이 중간 제곱 함수, 비트 추출 함수, 숫자 분석 방법 이 내용은 어디에 나오는 내용이냐? 우리 교재 545페이지 맨 윗부분에 있죠. 자, 여기서 다음 페이지 546페이지 있죠. 중간 부분까지 이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면 첫 번째 보니까 중간 제곱 함수라고 나오는데 이거는 영문으로 MID라고 씁니다. mid square, SQUARE 이렇게 표현해요. 중간 제곱 함수. 이거는 뭔지 우리가 한번 알아보자. 이해되겠습니까? 근데 우리 교재 가니까 545페이지 메뉴에 가니까 중간 제곱 합수라고 되어 있죠. 그 오타 나왔습니다. 우리 교재 합자를 함으로 바꾸세요. 펑션의 줄임말입니다. 그래서 그 보니까 중간 제곱 함수는 뭐다? 키를 제곱을 한 다음에 중간에 몇 비트를 취해서 해시 주소를 생성한다. 그래서 제곱한 값의 중간 비트들은 대개 키의 모든 문자들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서로 다른 키는 몇 개의 문자가 같을지라도 서로 다른 해싱 주소를 갖게 된다. 키 값을 제곱한 값의 중간 비트들의 값은 비교적 고르게 분산되더라.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요거 여러분들 말로 설명하려니까 이거 보세요. 우리 강의 슬라이드 탐색키를 제곱을 한 다음에 중간에 몇 비트를 취해서 해시 주소를 만든다, 생성한다 이리 돼가 있죠. 크리에이터.
자, 요렇게 단순하게 설명하면은 여러분들 이해가 잘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 가지고 교수님이 다른 자료를 하나 그림으로 이렇게 추가해 놨어요. 왼쪽 맨 밑에 이놈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이게 뭐에 대한 설명인데 방금 얘기한 중간 제곱에 대한 예제가 되겠다. 그래서 요 그림을 여러분들 가만히 잘 보시면은 아마 이해가 될 겁니다. 요거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맨 왼쪽은 키값 10865가 있고 중간에는 중간 비트에서 두 비트를 취한다고 2라고 되어 있어요. 오른쪽에는 버킷이 나와 있어요. 인덱스라 그러죠. 그래서 요거는 설명을 드리면은 정수 키값을 사용하는 경우에 좋은 해시 함수는 중간 제곱법이다. 그래서 이 방법은 키값을 제곱한 후에 그 결과의 중간에 있는 임의의 R비트를 취해가지고 하는데, R비트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0에서 어디까지 범위가 2R-1까지 주어집니다. 그래서 이 범위의 해시 결과로 사용하더라. 그래서 만약에 버킷의 주소가 100일 경우, 자, 요 그림 중간에 보세요. 버킷의 주소가 뭐다? 100일 경우라고 되겠습니다. 100. 자, 100일 경우에는 범위가 0에서 99의 범위를 갖는다. 이 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버킷의 주소가 100이라는 것은 오른쪽 그림 봐요. 버킷 인덱스라 그러니까 0부터 어디까지? 99가 주어져가 있죠. 이 다 개수를 해하면 몇 개 된다? 100개가 된다. 자, 이럴 경우에 키 값을 제곱한다. 자, 왼쪽 이 키 값의 첫 번째가 10이죠. 10을 제곱하면 얼마 됩니까? 10 곱하기 10 하니까 100이 나오겠죠. 자, 100이 나왔는데 이 중에 뭐다? 중간 부분의 자리수 두 개 있죠. 뭡니까? 1, 0다. 이걸 뽑아가지고, 즉 10진수다. 뽑아가지고, 예? 요 나온 것이 뭐다? 오른쪽에 버킷의 뭡니까? 인덱스가 된다. 즉 배열의 이치가 된다. 10. 요게 딱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86 있죠? 이걸 제곱하면은 7396이 나옵니다. 그 중에 중간에 두 비트 39를 뽑아가지고 뭡니까? 버킷 인덱스 주소를 쓰겠다. 이 말. 아시겠습니까? 마지막에 5 있죠? 5를 제곱하니까 25가 나옵니다. 그 중에 두 비트 취하라 그랬으니까 25밖에 없으니까 25를 취해가지고 또 뭐다? 버킷의 인덱스가 되더라. 즉 배열의 이치가 된다. 이 말. 요런 뭐다 방법으로 사용하는 게 맨 위에 나오는 뭐다 중간 제곱 함수가 되겠습니다. 꼭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뭐가 나옵니까? 비트 추출 방법이 나옵니다. 자, 이거는 뭔가 하니까 이 비트 추출 방법은 해시 테이블의 크기가 예를 들어 m = 2k일 때 k를 이진수로 간주하여 임의의 이치의 k개의 비트를 해시 주소로 사용하는 것이고, 이 방법은 아주 간단하다. 그러나 키의 일부 정보만을 사용하기 때문에 해시 주소의 집중 현상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더라. 그래서 우리 강의자로 비트 추출 함수는 탐색기를 이진수로 간주하여 임의의 이치 k개의 비트를 해시 주소로 사용하는 방법이라고 이래 되겠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숫자 분석 방법이라는 게 나옵니다. 이거는 숫자로 구성된 키에서 요번 키 중에서 각각의 이치에 있는 수의 특징을 미리 알고 있을 때 유용하고, 키의 각각의 이치에 있는 숫자 중에서 편중되지 않는 수들을, 자, 키 중에서 편중되지 않는 수들을 뭐다? 해시 테이블의 크기에 적합한 만큼 뭐다? 조합하여 뭐다? 해시 주소로 사용하는 방법이 뭐다? 숫자 분석 방법이다. 그래서 예를 들어 이제 학생의 학번이 예를 들어 200, 21, 23, 45가 주어졌다면은 입학연도를 의미하는 앞의 네 자리 수로는 편중되어 있으므로, 왜? 같은 해에 입학하는 한 학생들은 학번이 앞에가 전부 2002 똑같겠죠. 50명이 되었든 100번이 되었든. 그래서 그래야 동기생이 되니까 가급적 사용하지 않고 나머지 수를 조합한다. 나머지 수는 1, 2, 3, 4, 5 요게 되겠죠. 그죠? 학번 끝머리 요걸 컨비네이션 조합을 해서 해시 어드레스 해시 주소로 사용하는 방법이 뭐다? 숫자 분석 방법이다. 알겠습니까? 꼭 기억하세요. 그 다음 이제 우리 교재 보니까 마지막에 여기에 우리 강의자로 여기는 교수님이 기록을 안 했는데, 탐색 키가 뭐다? 문자열일 경우에 주의할 점 칸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교재 내용을 한번 읽어보면 되는데, 페이지 몇 페이지? 545페이지 맨 아래쪽에 보니까
탐색키가 문자열일 경우에 주의할 점 그래가지고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키들이 정수일 때는 비교적 쉽게 해시 주소로 변환할 수가 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는 키들은 문자열일 수가 있더라. 따라서 문자열로부터 좋은 해시 주소를 생성하는 것이 중요하고, 대개 문자열 안에 문자에 정수를 할당하여 바꾸게 되는데, 예를 들어 A부터 영문 알파벳 Z 있죠. G에 1부터 26을 할당할 수가 있다. 그러나 가장 보편적인 방법은 문자의 ASCII 코드 값이나 유니코드 값을 사용하는 것이다. 자, ASCII 코드는 7비트로, 유니코드는 뭡니까? 2바이트로 되어 있습니다. 비트로 표현하면 총 16비트가 됩니다. 알겠습니까? 것이다. 예를 들어 북이라든지 컵이라든지 카라든지 데스크 등의 문자를 해시 주소로 바꾼다고 생각해보자. 가장 간단한 방법은 뭐다? 첫 번째 문자의 ASCII 코드 값을 해시 주소로 사용하는 것이다. 알겠습니까? 그럼 첫 번째 북 같으면 B, 컵 같으면 C, 카 같으면 C, 데스크 같으면 D가 되겠죠. 이 방법을 사용하면 북과 컵은 구별할 수가 있다. 그러나 컵과 카는 구별이 불가능하다. 왜? 첫 번째 문자가 전부 C로 시작되기 때문에. 따라서 충돌을 막기 위해서는 문자열 안에 모든 문자를 골고루 사용해야 할 것이다. 가장 보편적인 방법은 각 문자의 ASCII 코드 값을 뭐한다? 모두 더하는 것이다. 이럴 경우 서로 다른 키들이 같은 문자로 이루어져 있지 않는 한 뭐다? 비교적 잘 동작한다. 그러나 문제점은 뭐다? 키들이 동일한 문자로 이루어져 있지만 이치가 다른 경우, 즉 컵과 PUC와 같은 키들은 구분할 수 없을 것이다. 또한 ASCII 문자 코드의 범위가 65에서 122이기 때문에 만약 세 자리로 이루어진 키의 경우에는 195에서 366으로 해시 코드가 집중될 것이다. 즉 편중된다 이 말이죠. 더 좋은 방법은 글자들의 ASCII 코드 값의 이치에 기초한 값을 곱하는 것이다. 즉 문자열 S가 N개의 문자를 가지고 있다고 가정하고 S 안에 i번째 문자가 UI라고 하면은 해시 주소를 다음과 같이 계산하면 된다. 이래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 페이지 546페이지 가니까 식이 나와 있죠. 이걸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 보시면 되겠다. 그래서 그 메뉴에 식 보니까 U0 GN-1부터 마지막 뭡니까? UN-2G 플러스 UN-1이라고 되어 있고, 여기서 G는 뭐다? 양의 정수이고 계산량을 줄이기 위해 다음과 같은 혼의 방법, 즉 호너스 메서드라고 되어 있죠. 혼의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라고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이 방법을 함수로 만드는 게 밑에 뭡니까? 우리 소스 코드 있죠. 해시 펑션 거래가 갈로 안에 캐릭터로 하겠다. 아스테릭 키라고 변수를 줬죠. 그 다음 인테저 해시 인덱스 이꼴 초기값 제로 주고 화일에다가 뭡니까? 아스테릭 키 번지를 갖고 오겠죠. 그 다음 해시 인덱스에는 요에 뭡니까? 식 있죠. 시 아스테리스크 해시 인덱스 플러스 아스테릭 키 플러스 이렇게 되겠고, 리턴 값은 해시 인덱스 값이다. 그래서 맨 아래쪽에 보니까 이 방법은 키가 문자열로 되어 있을 경우 오버플로우를 일으킬 수 있다. 그러나 C 랭귀지에서는 오버플로우를 무시하므로 여전히 유효한 해시 주소를 얻을 수가 있다. 그래서 보통 G의 값으로는 31을 사용한다. 오버플로우가 발생하면은 해시 코드의 값이 음수가 될 수도 있다. 따라서 이런 경우를 검사를 해줘야 된다. 이래 되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래 참고하시고 이어서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넘어가니까 그러면 충돌이 자주 일어나는데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뭔데 이 말이죠. 이게 우리 교재 페이지 몇 페이지냐? 응? 요거는 우리 교재 페이지 546페이지 맨 아래쪽에 가면 나와 있습니다. 그 14.5 있죠. 14장 5절 개방주소법 내용 중에 한 가지가 충돌과 오버플로우, 그 다음에 선형조사법. 알겠습니까? 또 책을 쭉쭉 넘기다 보면은 그 다음 내용이 또 뭐가 나오는데요. 그 다음 내용이 나오죠. 그 다음 내용이 어디에 쭉쭉 한번 넘겨보세요. 넘기다 보면은 페이지 554페이지 맨 아래쪽에 가니까 쿼드레틱 프로빙 그래가지고 2차 조사법, 그 다음 페이지 555페이지 아래쪽에 가니까 이중
해싱법이 있죠. 더블 해싱이라고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쭉쭉 나옵니다. 그러면 개방주소법 중에 첫 번째 충돌과 오버플로우가 뭔지 이걸 잠깐 알아보자. 그래서 현재 이 그림 보니까 재밌게 그려져가 있죠. 뭐 어디 P자 정한가 파킹의 줄임말, 자동차 이제 주차하는 주차장인 것 같아요. 주차 구역이죠. 근데 여기 이제 기존에 주차가 잘 돼 있는 친구가 있는가 반면에 여기는 주차할 공간이 하나밖에 없는데 서로 먼저 주차하려고 까불다가 뭡니까? 까불다가 표현이 좀 그렇네요. 거시기 하죠. 자, 서로 먼저 뭐다? 주차하려고 하다가 사고가 났습니다. 이런 걸 우리는 뭐다? 꽝 접촉사고라고 하면 접촉사고. 아시겠습니까? 그럼 둘 다 다치겠죠. 자, 이걸 이제 충돌이란 개념을 설명하다 보니까 컬리전 요런 재밌는 그림을 하나 딱 넣어놨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요거는 우리 교재 페이지 547페이지 가니까 메뉴에 그림 14-10에 보니까 충돌은 차들이 동일한 장소에, 자, 여기 장소 하나밖에 없습니다. 동일한 장소에 주차하려고 싸우는 것에 비유할 수 있다. 여기도 뭐 싸운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죠? 싸우는 것에 비유할 수 있다. 이거와 유사하다. 그래서 충돌이란 개념은 뭔데? 컬리전. 서로 다른 키를, 여기에 키는 우리 강의자료 보니까 탐색 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서로 다른 탐색 키를 갖는 항목들이 뭐다? 같은 해시 주소. 아시겠습니까? 자, 여기 다른 키라면, 이그젠플 예를 든다면, 예를 들어 키가 두 개 있다. 1도 있고 2도 있다. 그럼 여기서 같은 해시 주소를 건다. 이 해시 주소는 예를 들어 205라 칩시다. 205. 알겠습니까? 자, 서로 다른 요 1과 2가 뭡니까? 전부 205에다가 뭡니까? 보관되려고 한다. 그때 뭡니까? 요런 현상이 일어난 걸 우리는 컬리전 충돌이라 그런다. 그래서 충돌이 발생하고 해시 주소에 더 이상 빈 버킷이 남아 있지 않으면은 오버플로우가 발생한다. 즉 오버플로우가 발생하면은 해시 테이블에 항목을 뭡니까? 더 이상 저장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우리 강의자로 요 정리해 놓은 게 두 번째, 충돌이 발생하면은 해시 테이블에 더 이상 항목 저장이 불가능하다. 이해되겠습니까? 따라서 오버플로우를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 강의 자료에도 충돌을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이제 해결하는 방법은 두 가지 해결책을 생각할 수가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두 가지 해결책이 우리 교재 547페이지 메뉴의 그림 바로 밑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는 개방주소법, 하나는 쉐이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개방주소법은 오픈 어드레싱, 쉐이닝은 쉐이닝. 즉 개방주소법은 뭐다? 충돌이 일어난 항목을 해시 테이블이 다른 위치에 저장한다. 슬롯이 여러 개 있을 거니까. 그래서 우리 강의자로 맨 아래쪽에 보니까 충돌 해결책이 보니까 선형조사법 거래가 충돌이 일어난 항목을 해시 테이블이 다른 위치에 저장한다. 이런 걸 선형조사법, 다른 말로 개방주소법. 그 다음 체닝 방법은 보니까 해시 테이블의 하나의 위치가 여러 개의 항목을 저장할 수 있도록 해시 테이블 구조를 변경한다. 즉 각 버켓의 삽입과 삭제가 용이한 연결 리스트를 할당한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재 보니까 이번 절에서는 개방주소법을 자세히 살펴보자. 개방주소법에는 크게 라이니어 프로빙 그래가지고 선형조사법, 두 번째는 쿼드레틱 프로빙 그래가 2차 조사법, 세 번째는 더블 해싱 그래가 이중 해싱법, 네 번째는 랜덤 프로빙 그래가지고 뭡니까? 임의 조사법이 되어 있죠. 그죠? 자, 이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자. 이래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니까 먼저 라이니어 뭡니까? 프로빙이 나오죠. 이거는 우리 교재 페이지 547페이지 가운데 내용이 되겠다. 그거 보니까 선형조사법이라는 게 나옵니다. 그걸 잠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개방주소법 방법 중에 하나다. 이만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교재 보니까 개방주소법은 뭐다?
특정 버킷에서 충돌이 발생하면 비어있는 버킷을 찾는 방법이다. 이래 되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비어있는 버킷에 항목을 저장하게 된다. 해시 테이블에서 비어있는 공간을 찾는 것을 우리는 조사라고 하고, 프라빙이라고 되어 있죠. 여러가지 방법의 조사가 가능하다. 그래서 선형조사법에서는 만약 충돌이 HTK에서 충돌이 발생했다면은, 우리 강의 자료 보니까 충돌이 HTK에서 발생했다면은 뭐라고? HTK 플러스 1. 자, 밑에 두 번째 있죠. HTK 플러스 1이 비어 있는지 먼저 조사한다. 늘 empty. 만약 비어 있지 않다면은, 뭐다? HTK 플러스 2를 조사한다. 다음 거. 자, 이런 식으로 비어 있는 공간이 나올 때까지, 즉, 비어 있는 공간이 나올 때까지 계속 조사를 한다. 이렇게 계속 조사하는 방법이 선형조사법이다. 그래서 만약 테이블이 끝에 도달하게 되면은, 다시 테이블이 처음으로부터 뭐 한다? 조사를 한다. 즉, 간다. 이 말이야, 처음부터. 그리고 만약 조사를 시작했던 곳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면은 테이블이 가득 찼다라는 것을 우리가 뭡니까? 판단할 수가 있다. 그래서 선형조사법에서 조사되는 이치는 뭐다? 여기 나왔듯이 HK, 그 다음 HK 플러스 1, HK 플러스 2 이렇게 쭉쭉쭉쭉쭉쭉 나간다.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교재 보니까 크기가 7인 해시 테이블에서 해시 함수로 HK = KMOD7을 사용한다고 가정하고 8과 1과 9, 6, 13의 순으로 키를 저장해보자. 이래 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아래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선형조사법은 오버플로우가 발생하면 항목의 저장을 위하여 빈 버킷을 순차적으로 탐색해 나가더라. 그래서 우리 교재 페이지 548페이지 가니까 그림이 14-11 거리가 선형조사법의 그림이 하나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강의자료 아래쪽에 보니까 클러스터링 거리가 군집화가 있고, 그 다음에 쿼리싱 그래가지고 뭡니까? 결합 문제가 발생한다. 이래 되어 있죠. 그죠? 자, 이거는 우리 교재 페이지 550페이지 가보세요. 550페이지 잠시 쫓아가면은 맨 아래쪽에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결합 있죠. 쿼리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페이지 554페이지 맨 위 두 번째 줄에 내용이 있습니다. 페이지 554페이지에 이해되겠습니까? 554페이지 맨 위에 있다. 554페이지 한번 쫓아가 보세요. 그거 가니까 맨 위에 있죠. 맨 위에. 그러면 먼저 군집화 클러스터링 있죠. 이거는 550페이지 맨 아래 줄 내용에 있다 그러는데요. 550페이지 잠시 쫓아가 보세요. 그거가 맨 아래쪽에 그거 보니까 중간에 보니까 그림 14-12 키에서 해시 주소를 얻는 과정 하면서 나오고, 그 밑에 보니까 설명을 뭐라고? 이에 비해서 키 케이스와 else, return은 모두 같은 해시 주소로 계산됨을 알 수 있다. 그 위에 도표 한번 보세요. 키가 보니까 do, for, if, case, else, return 펑션이 있고, 자, 덧셈식 변화 과정이 있습니다. do는 키 값이 뭐다? 100 플러스 111, 111 있죠. 더하니까 오른쪽에 덧셈 합계가 얼마? 211이 나옵니다. 이걸 13으로 나누면은, 여기 13은 뭔데? 테이블 크기가 되는 겁니다. 그럼 해싱 주소가 3이 나오고, for는 2, if는 12, case는 9, else는 9, return은 9, 펑션은 12 이래 나오죠. 근데 여기 공통된 특징이 하나 나와 있어요. 그 그림 14-12번의 키에서 해시 주소를 얻는 과정 그래가지고, 거기 보니까 키 값이, 자, 문자열로 case라든지 else라든지 return 있죠. 요거는 전부 오른쪽에 해싱 주소가 보니까 999 똑같습니다. 그 다음 저 위에 if하고 맨 아래쪽에 펑션이 있죠. 키 값이. 이게 오른쪽에 해싱 주소에 보니까 12, 12 똑같아요. 그래서 이에 비해서 키, 케이스나 else, return은 모두 같은 해시 주소로 계산됨을 알 수 있다. 또한 if와 펑션도 마찬가지다. 따라서 충돌이 일어나게 되고, 충돌은 앞에서 설명한 선형조사법으로 해결된다. 버킷 조사는 원형으로 회전함을 기억해야 하고, 테이블이 마지막에 도달하면
다시 처음으로 간다. 그래서 다음은 키들이 삽입이 끝난 후에 테이블이 모습을 보여준다. 그 모습이 그림 14-13 있죠. 우리 오른쪽 551페이지 메뉴에 있습니다. 자, 이 13은 한번 충돌이 시작되면 그 위치의 항목들이 집중되는 현상을 보여준다. 이것을 우리는 클러스터링, 뭐다? 꾼집한 현상이라고 한다. 그래서 551페이지 메뉴에 보니까 버켓이 0부터 12까지 13개가 있습니다. 그 그림 14-13하고 뭐라고? 선형조사법의 해시 테이블이 변화하면서 1단계, 2단계, 3단계 쭉 가가 7단계가 있어요. 특별히 저 위에 버켓 번호 0의 오른쪽 7단계의 펑션 노랗게, 그 다음에 2에 3에 보니까 포버버버 이렇게 되어 있고, 저 밑에 9에 보니까 케이스 그 다음 10, 11이 있죠. 여기 보니까 else 리턴이 있죠. 12에 보니까 if 있죠. 자, 방금 설명한 대로 이렇게 뭡니까? 집중되는 현상을 보여주고 있더라. 이런 걸 우리는 뭐라 그런다? 군집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참고하시고, 다시 강의 자료를 돌아와 가지고 두 번째 결합하는 거 있죠. 결합 문제가 발생하는데, 야는 우리 교재 페이지 554페이지 가보세요. 554페이지 가게 되면은 맨 위 두 번째 줄 보세요. 맨 위에 두 번째 줄. 그거 뭐에 나와 있는데, 맨 위에 보세요. 이거는 이제 이 내용을 이제 앞에 내용을 이제 공부하고 요만 이해가 되는데, 그 두 번째 줄 끝에 보니까 최악의 경우에는 집중된 항목들이 결합하는 현상까지 발생 가능하므로 탐색 시간이 길어지는 단점을 가지더라. 그래서 선형조사법은 간단하다는 장점은 있으나 오버플로우가 자주 발생하면 집중과 결합에 의해 탐색의 효율이 크게 저하될 수 있다. 여기 보면 결합이라는 용어가 나오더라. 알겠죠? 자, 요거 참고하시고, 그러면 이어서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넘어가니까 선형조사법 그래가지고 라이니어 프로빙하고 얘를 HK 이꼴은 K 나누기 MOD 되가 있죠. 7로 되가 있습니다. 그럼 요거는 우리가 방금 교수님이 잠깐 언급하려고 하다가 조금 뒤에 하겠다라고 남겨둔 건데, 우리 547페이지 쫓아가 보세요. 547페이지 쫓아가게 되면은 이해되겠습니까? 그 맨 아래쪽에 보면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크기가 7인 해시 테이블에서 여기 보세요. 식이 예제번호가 7 있죠. 이게 테이블의 크기 7이다. 이 크기가 7인 해시 테이블에서 해시 함수로 HK 이퀄 KMOD 7을 사용한다고 가정하고 8196 13의 순으로 키를 저장해보자.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오른쪽에 그림 보니까 1단계부터 5단계가 있는데 8 뭐다? 9 819 뭐다? 6 13 다 있죠. 8 뭡니까? 1 그 다음에 9 그 다음에 뭐다? 6 뭐다? 13 있죠. 자, 이 13의 순으로 키를 저장해보자. 아래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뭐다? 선형조사법은 오버플로우가 발생하면은 항목의 저장을 위하여 빈 버킷을 순차적으로 탐색해 나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 548페이지 맨 위에 오리니까 그림 14-1 선형조사법에 얘가 있죠. 그래 현재 우리 강의 슬라이드 왼쪽 그림이 있습니다. 이거 이 부분이 바로 그림 14-11 선형조사법의 얘가 되겠다. 그래서 1단계는 보니까 8이 어떻게 8 나누기 7 하니까 뭡니까? 나머지 1이 나와요. 그 1에다가 인덱스 번호 있죠. 해시 주소 1에다가 뭐다? 8을 저장한다. 버킷에.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다? 1 나누기 7 하니까 1이 나왔죠. 충돌 발생한다. 왜? 이미 1 버킷에 1이 들어가 있는데 또 1에다가 1을 집어넣으려고 하니까 충돌이 나겠죠. 그래서 하나 증가하라. H1 플러스 1 요거 했는 거 나누기 7 하니까 이제 2가 나오더라. 그럼 왜 된다? 1의 값은 뭡니까? 2의 첫 번째 요게 있죠. 두 번째 단계 요게 저장한다. 그 다음 3단계에서는 9가 이거는 9 나누기 7 하니까 2가 나왔습니다. 자, 2에 더 갈락하면 이미 저장되는데 충돌이 발생하겠죠. 그래 하나 증가하는 거라. 그래서 키가 9 플러스 1에가 나누기 7 하니까 3이 나오죠. 그래서 이번에 인덱스 해시 주소 3에다가 뭡니까? 9를 이렇게 저장하는 겁니다. 3단계에서. 그 다음에 4단계에서는 6 나누기 7 하니까 6이 딱 나오죠.
이게 뭡니까? 인데스 6번에다가 6을 이렇게 4단계에서 저장을 하게 되더라. 그 다음 5단계의 13은 뭡니까? 13 나누기 7하니까 6이 나오는데 충돌이 발생한다. 왜? 이미 6이 보관대가 있는데, 그래서 13 플러스 1에가 나누기 7하니까 0이 나오더라. 그래서 0번지 있죠? 해시 주소 0에다가 5단계에 와서 뭐다? 13이 저장되더라. 자, 요 그림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어서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넘어가니까 선연조사법 거래가 요거는 방금 앞에서 설명을 다 했습니다. 예를 들어 do, for, if, case, else, return 펑션 있죠. 이거는 전부 문자에 대한 탐색키 때문에 우리 정리가 되어 있죠. 그리고 던셉시 변화 과정 있죠. 여기 보니까 100 플러스 11 되어 있잖아요. 던셈 합계 211이 나오는데 13으로 나누니까 해시 주소가 뭐다? 3 나온다. 그럼 두 번째도 2, 12, 9, 9, 9, 12가 나오죠. 그래서 특별히 아까 교수님이 강조했듯이 여기 나오는 캐시라든지 else, return 있죠. 요거는 뭡니까? 해시 주소가 동일하다. 그 다음 if하고 펑션도 뭐다? 12, 12 동일하다. 이 말이죠. 자, 이런 걸 일종의 군집하라 그랬습니다.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야 되는데 요 내용은 우리 교재 페이지 이 내용 있죠. 550페이지 그림 14-12에 가게 되면은 키에서 뭐다? 해시 주소를 얻는 과정이 있습니다. 요 부분에 해당되겠습니다. 그래서 페이지 550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부분에 보면 요 간단한 예제가 있다. 요 7개를 사용해가. 아시겠습니까? 참고하시고 이어서 다음 슬라이드 넘어갑니다. 넘어가니까 선형조사법 그래가지고 요것도 아까 설명을 다 했어요. 여기 주로 군집하였다. 오른쪽 그림. 그래, 요거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 되고, 요 그림은 페이지 551페이지 맨 위에 가시게 되면은 그림 14-13 있죠. 선형조사법에 의한 뭐다? 해시 테이블의 변화. 이 부분이다. 참고하세요. 그 다음 이어서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니까 선형조사법 뭐다? 에? 하나의 소스 코드가 간단하게 정리되가 나오죠. 요거는 우리 교재 549페이지 맨 위에 가보세요. 그거 가게 되면은 프로그램 14.1 선형조사법의 구형하면서 파트 1이 나와요. 거기에 소스 코드가 나옵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거기 보니까 자, 여기 보니까 디파인 정의를 하는데 키 사이즈는 10으로 줬죠. 탐색키 최대기를 일러준다 이 말이죠. 또 디파인 테이블 사이즈는 13을 줬습니다. 요거는 해싱 테이블의 크기 소수로 표현했다. 프라임 넘버. 그 다음 타입 디파인을 쓰더라도 구조체를 이렇게 썼습니다. 알겠습니까? 그 다음 맨 밑에 여기는 뭐다? 해싱 테이블이라고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해싱 테이블의 각 요소들은 뭡니까? 다음 과정에 해가지고 초기화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초기화 과정. 이해되겠습니까? 초기화 과정을. 그거는 이제 우리 교재 549페이지 맨 위에 그 프로그램 14.1 밑에 보니까 프로그램 14.2 있죠. 선형조사법의 구형칸데 그거 보니까 보이드하고 INIT 있죠. 이게 이제 이니셜라이제이션 줄임말 초기화 테이블 갈로 열고 엘리먼트 HT 갈로 닫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입니다. 이해되겠습니까? 그 다음 넘어가서 다음 슬라이드 봅니다. 보니까 방금 교수님이 얘기한 INIT 언더바 테이블이 있죠. 이 부분이 뭔데 방금 얘기한 대로 해시 테이블의 각 요소들을 초기화하는 과정을 거치는 거다. 그래서 초기화 과정이라는 것은 각 버킷들을 뭐다? 공백 상태로 만드는 것이다. 그 공백 상태로 만드는 게 여기 보니까 hti.ky0 하고 뭡니까? 이꼴 다음에 늘 있죠. 자, 요거 위해서 공백이 되겠다. 그래서 여기서 문자열의 키이므로 뭐다? 키의 첫 번째 문자가 늘 값이면은 버킷이 자 보세요. 키의 첫 번째 키 제로라고 되어 있잖아요. 요 값이 늘이면은 늘 값이면은 버킷이 비어 있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 나온 거는 뭐다? 해시 테이블을 초기화시키는 함수가 요 놈이 되겠다라는 걸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해되십니까? 그 다음 넘어가니까 자 여기까지 왔는데 근데 이제 교수님이 이어서 이제 또 바로 강의를 끝내기보다는 이상으로 이제 제 7주차 교수님이 준비한 강의 내용은 여기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강의를 마치기 전에 우리들이 이제 일상생활에 살아가면서
접하는 뭐에? 나이 있죠, 나이. 나이에 그 관련된 애칭이 있습니다. 우리 조상대대로 써왔는, 특히 우리가 유교 문화다 보니까 공자님이 그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그 애칭에 관하여 교양 내용을 간단하게 소개하고 오늘 강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편안한 마음으로 듣고 생활하는 데 있어 가지고 조금이나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 정리해 놓은 그 나이별로 애칭, 이칭이 있어요. 의미하는 게 뭔데? 자, 15세를 우리가 지학이라 그럽니다. 뜻지자 배울 학을 써요. 그래서 지학은 학문의 뜻을 둔다 이 말입니다. 두 번째 16세 있습니다. 1세가 더 먹었습니다. 과년이라 그래요. 이 과자는 여러분들이 한문사전 한번 찾아보세요. 오이과자 해년자를 써요. 즉 홍기에 이른 여자의 나이, 여자들이 홍기에 이르다며 결혼할 나이거든요. 옛날에는 16세 이쯤 되면 시집을 다 갔어요. 두 번째 20세가 있습니다. 20세는 남자 같은 경우는 약관이라 그러고 여자는 방년이라 그래요. 약관은 한자로 약할 뭡니까? 약자를 써요. 그 다음에 관은 뭐다? 갓관자를 써요. 그래서 요거는 남자 같은 경우는 20살이 된 남성의 나이를 약관이라 그러고 여자는 20살을 전후한 여성의 나이를 방년이라 그러는데 방은 뭔데? 한자로 꽃다울 방자면 여는 해년자를 써요. 참고하세요. 그 다음 30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20세에서 뭐 30세 뭐 사이니까 남자 같은 경우는 약관에 해당된다. 여자는 방년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30세가 접어들면 입지라 그럽니다. 입지에 입은 설립자를 써요. 지자는 뜻지자. 즉 뜻을 세우는 나이다. 그리고 30세를 달리 이르는 말이 입지고 또 30세를 입지 말고 어떻게 표현하는데 이립이라고도 합니다. 이립. 이는 뭡니까? 말 이을 이자를 써요. 입은 설립자를 씁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공자가 30살에 자립한 데에서 30세의 이칭을 이렇게 표기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 40세 불혹이라 그러죠. 불자는 아니 불자 혹은 뭐다? 미혹할 혹자. 미혹하다는 것은 뭡니까? 정신이 헷갈린다 이 말이죠. 그래서 40세를 불혹이라 그러는데 미혹되지 아니한다. 즉 정신을 헷갈리게 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50세는 뭐라 그런다? 지천명이라 그래요. 지는 알지자를 쓰고 천은 하늘천, 명자는 목숨 명자를 씁니다. 그래서 50세 지천명에 와서 드디어 하늘의 뜻을 알게 됐다. 그러니까 하늘의 뜻한 바대로 이루어진다 이 말이죠. 그 다음 60세 있죠. 이 나이가 되면 이제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흔히 하는 말로 아유 요즘이야 60세 뭐 나이도 아니지만 옛날 같으면 아이고 살 만큼 살고 와안 죽노 이랬는데 근데 60세를 이순이라 그래요. 이자는 뭐다? 귀이자를 씁니다. 순자는 순할 뭐다? 순자를 써요. 즉 귀로 듣는다 이 말이죠. 듣는 대로 이해할 수 있게 된다. 또 60세를 다른 말로 육순이라 그러는데 여섯 육자 열을 순자를 써가지고 나이 60살을 이루는 말을 육순이라 그럽니다. 이순 육순 꼭 기억하세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나이로 61세가 되면 환갑이라 그래요. 갑을병정 60갑자 알죠? 자축 임묘 진사 오미 신유 술래라 그러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사람의 띠를 뭡니까? 자축 자는 뭡니까? 쥐띠입니다. 축은 뭡니까? 소띠라 그래요. 알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61세를 우리는 환갑이다. 다른 말로 회갑이라 그러는데 환갑이라고 표현할 때 환자는 뭔데? 돌아올 환자. 갑은 뭐다? 첫째 천간 갑자를 써요. 즉 60갑자의 갑으로 되돌아오는 걸 환갑. 다른 말로 회갑. 회갑은 돌해자. 갑은 똑같이 첫째 천간 갑자를 씁니다. 그 다음 한 살 더 많은 62세 있죠. 이걸 진갑이라 그래요. 진은 나아갈 진자를 씁니다. 갑자는 첫째 천간 갑자를 쓰고 즉 환갑의 이듬해를 진갑이라 그럽니다. 그 다음 70세를 뭐라 그런다? 고희라고 그래요. 고자는 애꽃자, 희는 드물 희자를 써요. 그래서 예로부터 드물다는 뜻을 고희. 또 다른 말로
70살을 이루는 말을 고희. 그러면 70세를 고희 말고 다르게 어떻게? 칠순이라고도 표현하고 또 종심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칠순은 칠자가 7칠자를 쓰고 순은 뭐다? 열을 순. 종심할 때 종은 뭐다? 쫓을 종자. 심은 마음 심자를 씁니다. 그 다음 71세 있죠. 한 세 더 많습니다. 망팔이라 그래요. 망자는 발할 망자를 쓰고 팔은 8팔자를 씁니다. 그래서 나이 71살을 일컬을 때 71세, 다른 말로 여든을 바라보는 나이다. 즉 80을 바라본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80세는 뭐다? 팔순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팔은 8팔자고 순자는 열순. 그러니까 80살. 80살을 이루는 말을 팔순. 다른 말로 산수라 그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디 뭐 고향에 이렇게 가다 보면 옆집 뭐 할아버지 할머니 80세가 되면은 산수연 한다 하면서 이렇게 잔치를 합니다. 그때 쓰는 표기가 산수연인데 산은 우산 산자고 숫자는 목숨 숫자를 씁니다. 즉 80살을 이루는 사람을 산수라 그럽니다. 그 다음 한 살 더 많은 81세는 뭐다? 망구라고 표현해요. 망자는 발할 망자, 구자는 9구, 즉 90을 바라본다. 90세. 그 다음 88세를 미수라 그럽니다. 미자는 쌀미자를 써요. 나무 목변에 좌우 위에 점이 들어가죠. 숫자는 목숨 숫자. 즉 미수는 88을 모으면 미자가 되는 데에서 생긴 말이라고 합니다. 꼭 기억하세요. 그 다음 90세입니다. 90세를 우리는 90살, 다른 말로 90살을 이루는 말이다 그래가지고 구순이 구자는 9구자를 쓰고 순자는 열순. 이 90세를 다른 말로 졸수라 그래요. 우리 뭐 학교 졸업할 때 그때 쓰는 졸자 있죠. 졸자하고 한자 표기 똑같습니다. 그거는 군사조를 써요. 숫자는 목숨수. 참고로 알아두세요. 90세를 뭐다? 구순, 졸수라 그럽니다. 그 다음 91세를 망백이라 그럽니다. 이 망은 저 위에처럼 발할망, 백자는 일백백자, 즉 백을 바라보는 나이다. 그 다음 99세 있죠. 이걸 백수라 그럽니다. 백은 흰백자를 쓰고 숫자는 목숨 숫자. 요 흰백자는 왜? 원래 일백백자 보면 맨 위에 한일자가 들어가는데 그걸 빼버려요. 그 일백백자에서 맨 위에 나리를 일을 빼면은 요 흰백자처럼 요래 됩니다. 백자가 되는 데에서 나온 말이 99세 백수라 그럽니다. 그 다음 100세를 상수라 그래요. 상은 윗상자를 씁니다. 윗상. 숫자는 목숨수. 즉 사람 나이 100살 이상의 나이. 보통 사람보다 나이가 아주 많다는 표현을 상수라 그럽니다. 그 다음에 111세 있죠. 요즘은 111세까지 사는 분도 있습니다. 이걸 황수라고 표현합니다. 황은 임금 황자를 써요. 숫자는 역시 목숨 숫자를 쓰고, 즉 황제의 수명 또는 나이에 이르렀다 그래가지고 111세를 황수라 그런다. 그 다음 120세를 뭐라 그런다? 천수라 그래요. 천은 하늘 천자를 쓰고 숫자는 목숨 숫자, 즉 타고난 수명이다. 그럼 120세를 천수 말고 다른 말로 어떻게 또 표현하는데? 천명이라고 또 표현한답니다. 천명. 천은 하늘천, 명은 목숨명을 씁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이렇게 2층, 나이에 관련된 2층을 20가지 교수님이 잠깐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는데, 요런 걸 우리가 사전에 찾아가지고 한번 좀 이래 적어보고, 아니면 인터넷 검색하면 나옵니다. 그래가 상식적으로 알아가지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대학 학부 졸업하고 사회에 나갔을 때, 자, 우리 옆집 할아버지 오늘 뭐 팔순 잔치한다 카더라 이렇게 하면은, 아, 산수연인구나. 옆집 할아버지가 80살, 80을 바라보는구나. 다 되었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상식적인 얘기라. 근데 이걸 모르면은, 어디 갔는데, 우리 옆집에 할머니 이순 잔치한다 카더라, 육순 잔치한다 카더라, 이렇게 하면은, 그게 뭔데? 또 이럽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이거는 상식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참고로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이상으로 오늘 강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장기간 강의 듣느라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